네. 자, 한반도 현인 말씀 들어볼 시간인데 이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전반에 관한 인상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 많이 보셨잖아요.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의 정상회담하고 달랐거든요. 그렇죠. 이번 정상회담 매우 잘된 회담입니다. 분량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길어요. 공동성명이. 예. 그거는 한국과 미국이 주고받은 얘기가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이제 미국을 도와줄 수도 있는 나라가 됐다는 확실한 징표가 나온 공동성명입니다. 과거에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거는 좀 대단한 거예요. 파트너로 삼은 거 아닙니까? 파트너로. 그렇지. 스와프를 못했다 뭐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것은 스와프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허브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백신 허브 국가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지요. 또 하나 뭐 어떤 정당의 지도자는 44조 원을 투자하고 55만 명 그 백신만 받아왔냐 그런데 전혀 그건 차원이 다르고 영역이 다른 문제입니다. 섞을 걸 섞어야지.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미국한테 얻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세인 걸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죠. 지금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특히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같은 데 있어서는 최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우리와 협력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이제 미국이 선점을 했죠. 중국은 지금 소가리를 할 겁니다. 한국을 뺏겼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라는 한탄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데 왜 박수를 안 쳐? 아니, 내가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알아서 박수를 쳐야지. 그러니까 저는 22일 날 새벽에 텔레비를 틀었죠. 그야말로 사우스 코리아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45년생인데요. 다음 주에 화이자를 맞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5월 28일 날 9시에 와서 맞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 안 쓰실 거 아니야. 네, 아이, 네. 부러워. 그렇지. 근데 제가 해방 후에 바로 나라가 분단이 되고 6살 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피난 가서 빨치산들도 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도 봤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로 넘으면서 간신히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잡았지만은 그 속도는 느렸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주지를 않았어요. 참 서글프게 일어선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독 광부들과 간호부들의 인건비를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먼저 차관 들여오고 그다음에 월남 파병하는 대가로 그다음에 일본에서 서둘러서 5억 달러를 받아왔던 것도 돈이 급하니까 위안부 문제는 지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졌습니다. 70년대 이른바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던 나라. 그 나라가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릴 정도 됐고 일본도 못하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번에 성과가 없었다고 자꾸 그걸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갈 국민들은 아니고 가끔은 또 그런 선전선동에 홀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재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지금 이 뉴스 공장하고 다스베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파수꾼,
또는 등대불처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미국한테 도움만 받던 그런 시절의 대미관 이거 좀 극복하자. 1대1로 놀자, 쉽게 얘기해서. 그럴 수 있게 됐다. 그렇죠. 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다. 속국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속국의식은 벗어나자. 이제 1대1로 놀자. 두 번째, 제 관심 영역인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 정책 검토를 대충 끝냈다. 브리핑할 때만 해도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데까지만 나왔어요. 4.27 선언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없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요. 한국 거니까. 그러나 싱가포르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도 좀 넣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개가 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외교 문서입니다. 김정은이 그동안에 외국 원수들과 주고받은 친서 딱 3개예요, 지금. 4.27, 6.12, 9.19.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하는 그 다음 단계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면 되도록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얼마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까? 그런 적대적인 정권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정부 것은 전부 다 무효로 되는 게 전통 비슷해요. 아들 부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ABC, anything but 클린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해도 anything but 트럼프. 그런데 싱가포르 선언을 바이든 정부가 계승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건 한국의 힘이 그만큼 세졌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그 외교나 국방 쪽의 고위 관료들은 미국 이외의 나라들 여러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고 힘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데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웃으면서 그러고 뭐 나부끼니까 속마음도 부드러울 것 같지 않노? 서부 개척 시절에 인디안을 상대했던 사람들의 심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나는 봅니다. 백인들 DNA에는 그것은 유색인종에 대한 무시 내지는 우월의식. 그렇지. 그거를 1대1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안보실장 회의가 미국에서 열렸죠. 우리 안보실장 미국에는 NSC 보좌관, 일본에는 무슨 국장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종을 안 했다고 또. 일본에서 하도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CVID 얘기만 하고 납치자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아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국이 협조하자고 모인 마당에 삼국 그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장관님이 살짝 들으신 이야기는 한미일이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 계속 CVID하고 납치자 문제만 얘기하니까 미국 쪽에서도 아유 쟤네들 또 똑같은 얘기한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 쪽은 경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가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갔대요. 내가 좀 들어서 아는데. 들어서 아는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4월 30일 날 진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이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존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법을 찾아나간다. 두 번째, 그동안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일괄 타결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괄 타결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 말은 뒤집으면 단계별로 토막을 몇 개 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까지 끌고 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 다녀온 뒤에 안보실장하고도 만났지만 나한테는 시원시원하게 얘기 안 하면서도 미국한테는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잘했구만. 그렇게 좀 칭찬해줬는데. 네.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해야지 그럼. 어른이 할 일이 칭찬밖에 더 있어요. 자, 이제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한 발 더 나간 것이 남북 간의 관여와
대화와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네. 맞아요. 또 박수 쳐야 돼. 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그 중요해요. 문장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고는 많은 합의문들이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이 된 겁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9월 19일 날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공동성명도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4.27 선언과 9.19 선언이 미국의 실무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서로가 적대 흐르내기를 하지 않는 걸 분명히 한다. 그걸 보고 미국에서 아니 이게 도대체 군사적인 문제 관련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지작전 통제권을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4.27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당신들끼리 합의한 거는 우리가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라. 네.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인한 싱가포르는 당연한 것이고 남북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트럼프 정부 때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면서 아, 큰일 났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체험했어요. 12.6이 나고 12.12가 나고 그렇게 되면서 북한에서 먼저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남쪽에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력을 잡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북쪽을 끌어들여가지고 공격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남북 간의 실무 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통일부, 당시엔 통일원인데 통일원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있는 CIA 그 파트가 있어요. 만나자고 하면 상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남북회담이 열리니까 저희들이 먼저 연락을 해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분단 자체가 미국과 소련이 강제로 분단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통일의 구심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그렇지. 다 문제를 해결해 버릴까봐. 그렇죠. 그 새끼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이번에도 2018년 9.19 평양 회담 이후에 미국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만들자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인상박으로 딱 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2019년 1월 달에 타미플루를 못 보내지 않았습니까? 4.27 선언, 9.19 선언 하나도 이행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짓을 이제 미국이 하지 않겠다. 남북 간의 관여와 인게이지먼트죠, 관여. 그 다음에 대화,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협력. 이런 것을 미국이 적극 지지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합의한 사항들을 당신네들이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지지한다. 남북관계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그동안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면 우리가 그거 쭉 따라가겠고요. 인정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킹그룹이라는 그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발목을 잡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려고 했는데 그건 저는 그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됐단 말이야. 그거 트럼프의 저는 노벨상 욕심 때문이었다고 봐요. 지가 꼭지를 따야 되는데 글쎄. 근데 그런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워킹그룹을 우리 발목 잡아가지고 미국이 득본 게 있냐 우리가 득본 게 있냐. 그렇지. 북한이 핵능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거 지금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에 비례해서 미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이 복잡성은 더 커진다. 그러니 남북이 먼저 물꼬를 터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국무부 사람들이 볼 때 말이 된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남북관계가 한 발 앞서가도 좋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말하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4.27 선언 그대로 이행해라. 9.19 선언도 이행해라. 그리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전임 대통령이지만 싱가포르 공동선언만큼은 괜찮다. 하반기에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짝 해가지고
싹싹싹싹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시끄러워서 못 알아듣고 누가 해라. 아니, 그러니까 북한하고 싹싹싹싹 왔다 갔다. 장관님 마치실 때가 됐어요, 근데. 글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미 감을 잡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고은님이 북한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블링컨 국무장관이 월요일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뉴스공장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공이 넘어가긴 뭘 넘어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는 그게 빠졌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만 회담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는데 어떻게 회담을 나가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마 정부가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박지원 원장이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너무 그렇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년에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의 평화를, 한반도의 봄을 다시 한번 가동해놓고 떠나야 된다. 다음 정부에 이걸 물려줘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만 바이든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핵심은 군사훈련, 금년 안 하는 거다. 박수 칠 때 떠나라고 더구만. 하여튼 박지원 원장이 뭐 하러 갔겠죠. 예.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아니, 비행기 값은 빼야 될 거 아니야. 잘 모릅니다. 또 그건 아무리 개인적으로 알아도 그건 물어볼 수도 없어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미국 나름의 그 조치가 있으면은 그걸 들고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죠. 월요일날 뉴스공장에서 볼이 안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김준영 외교원장이 그랬다면서요. 그 볼을 들고 우리가 평양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단계에 남은 거죠, 지금. 특사는 뭐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 회의가 얼마나 잘 돼요. 화상으로. 박지원 원장이 그러면 미국에 떨어진 거 볼 주스러 왔나? 자, 이상입니다.